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허정인 연구원님, KTB 투자증권에서 채권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채권하고 이제 금리 쪽 보고 네. 계시는 허정인 연구원님 모셨는데 우리 허정인 연구원님이 방송이 처음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표정이 밝으시다. 우리 YST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우리 신지윤 센터장님이 뭐라고 많이 하시던가요? 뭐 센터장님께서는 항상 격려해 주시죠. 뭐 아, 가서 그래요?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든가요? 나도 저 정도는. 다들 잘 네.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팀이 이제 팀장님이랑 박사님 예. 미리 출연을 하셨는데 다 김한진 박사님도 네, 그렇고. 다 봤는데 네. 다 원래 원체 베테랑이셔가지고 제가 거기는 못 따라잡을 것 같고 아유, 예. 거기는 한 20년만 더 하시면은 따라잡을 수 있고요. 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 예. 랑꿈님이 가만히 계셔도 아름다우십니다. 야, 벌써 예. 인사들이 좋습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의 허정인 연구원님 모셨고요. 허정인 연구원 이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뭐 계속해서 화두가 뭐 테이퍼링이다, FOMC다, 뭐 금리, 뭐 기준금리 이야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좀 쉽게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예. 또 채팅창에 외국 분이 들어오셨네. 아니 이거 좀 차단 좀 해줘요. 차단했어요. 차단했어요? 네. 아 이거 자꾸 우리 글로벌 방송이 돼가지고 저 외국에서 누가 자꾸 들어오시고 광고를 채팅창에 올려주셔가지고 영어 잘하시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스팸 남기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금리 좀 흐름은 어때요? 10년물은? 금리가 글로벌 금리가 많이 올랐죠.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후반에 10bp 넘게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제일 중요하게 들 보죠. 예, 그렇죠. 그거 위주로 글로벌 보면은? 지표 금리니까 글로벌 지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고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한 1.3 초반에서 등락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에 10bp 넘게 상승해서 지금 한 1.45 정도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 네. 요게 그 얼마 전에 9월 FOMC 네. 직전과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 네, 맞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FOMC 전에는 한 1.3 초반이었었고요. 그리고 FOMC 당일에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좀 하락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당일엔 별로 안 네. 올랐더라고요. 그날. 당일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좀 시장이 FOMC를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주 후반에 영란은행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있었는데 일단 영란은행이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부 위원들이 표결을 했을 때 소수 의견이 2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영란은행 내에서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원래는 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면서 시장이 9월 FOMC도 좀 호키시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하면서 금리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였더라?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데 신흥국에서도 네. 좀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좀 선진국에서도 뭔가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국 쪽 것도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까지 갔구나. 그 파월 의장이 거의 다음번 FOMC 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쵸. 11월 FOMC가 있잖아요. 11월 초에 있죠. 완전 초죠. 네, 11월 완전 초. 초에. 4일 5일이었던가?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쵸.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FOMC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성장 전망을 369 12월에 발표를 하니까 네. 그 전망치를 한번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년이랑 내후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연준이 보고 있는 경기 시각이 올해에는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좀 마찰적으로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으나 네. 내년, 내후년 이렇게 원래 회복 속도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점도표랑 이제 프로젝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번째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네. 잠시만요. 최근 금리 흐름? 뒤에 FOMC 경제 전망. 네네네. 네. 제가 띄우고 있는데. 네네. 보시면 이제 성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는 하향 조정하고 내년, 내후년 상향 조정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연준이 앞으로 경제가 올해에 국한했을 때는 좀 마찰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회복 속도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은 기존 경로대로 성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연준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가죠. 물가에 대한 포인트인데 뒤에 헤드라인이랑 코어 PCE 이렇게 보면 연준 이제 올 9월부터 2024년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물가가 앞으로 3년까지 2%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은 당연히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쳐도 지금 코어 PC 관련해서 지금 물가가 2024년까지 2%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좀 물가가 지금 마찰적인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섞여 있긴 한데 연준이 봤을 때 이제 소비에 의해서 좀 진성 물가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연준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준이 어느 정도 그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목표 두 개 다 좀 달성했다라고 내부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끝났고, 그리고 이제 soon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soon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넥스트 미팅을 좀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11월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헤드라인 PC랑 코어 PC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PC는 개인 소비 지출 맞습니다.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추정을 하는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 이제 이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이 헤드라인 PC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헤드라인 PC에서 그 에너지 가격 이랑 음식료 가격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그 코어한 그 요소들만 해서 코어 PC를 구분을 해서 보는 거고,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코어 PC죠. 코어 PC가 어떤 경로대로 이제 지속 가능한 경로대로 물가 상승 압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어 PC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습니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이제 뺀 것들. 그런데 이게 립 서비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놓고서 하는 말이 여전히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파월 의장님도 뭔가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곧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향 그리고 당분간의 전망은 여전히 이게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거다라고 봐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이론적으로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과 비교를 하거든요.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그것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연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중립금리 대비해서는 한국 기준금리가 현재 레벨은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통화당국이 보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 지금 통화정책 환경이 완화적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경제도 많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 거에 따지면 지금 제로금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환경이 이어질 수도 있다. 테이퍼링을 감안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이 지금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해서 1200억 달러잖아요. 매월 이제 사들이고 시장이 푸는 게 그걸 이제 어느 정도씩 어떻게 이렇게 줄이게 될지도. 그 이번에 그 9월 FOMC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 시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말에 시작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파월이 내년 중순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가 빠른 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기존에 예상했었던 것은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하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달마다 국채는 이제 100억 달러, 그리고 MBS는 50억 달러씩 회의 있는 달마다 이제 줄여나가는 그림을 시장이 예상을 했었고, 네. 그런 시나리오 하에 종료되는 시점은 이제 내년 한 10월이나 11월 요 정도 종료되는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기반을 하면 그 위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기반을 하면 이제 네. 총 미국 이거 정책금리 추이요? 그 페이지를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찾을게요. 채팅창에서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보고 예, 알려드릴게요. 그 여기 테이퍼링 시나리오 여기 예, 테이퍼링 시나리오. 네. 페이지가 PD님 그거 아니고 제가 띄우고 있어요. 제 물가 거 화면. 관련 바로 앞에. 네. 이제 왼쪽이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달마다 줄여나가는 그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채 800억 달러, MBS 이제 4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데 네. 국채는 회의가 있는 달마다 100억 달러, 그리고 MBS는 회의가 있는 달마다 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회의 있는 달마다 줄여나가면 내년 10월에 종료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었고요. 왼쪽에 있는 게 네, 예. 그렇죠. 이게 기존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 어찌됐든 금액을 줄여 나가긴 나가지만 네. 결국 사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결과론적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1조 달러나 추가로 사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은 QE4고 역대 QE1에서 QE3까지 있었는데 역대 자산 증감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1조 달러 결코 작은 규모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이고, 이 1조 달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을 이제 기반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거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었어요. 거의 공식화를 했었는데 그때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그 금리가 장중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었고, 그것은 이제 시장이 요 차트를 봤기 때문이죠. 요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면 땡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네,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년 중순에 종료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왼쪽은 회의가 있는 달마다 줄여 나가는 것이고 오른쪽은 그냥 자동적으로 매달 줄여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나리오 하에 기반하면 이제 파월이 말한 대로 내년 중순에 종료가 되죠. 그러면 총 6,600억 달러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추가적으로 풀릴 수 있는 돈이 예, 맞습니다. 1조 달러보다는 6,600억 달러로 조금 줄어드는 거고.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가 열리는 달마다 이제 줄인다고 했으니까 약간 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걸 시장이 예상을 했다면 네, 약간 조금 슬로프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깎여서 내려와 버리는. 근데 이게 뭐 기존의 기대 대비해서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근데 역대 QE랑 비교해 봐도 6,600억 달러는 좀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거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네. 그 머니마켓 금리가 거의 뭐 0%에 좀 근접하게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유동성은 지금 좀 많이 풍부한 환경이고, 그리고 또 뭐 연준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정을 하려고 그 유동성 회수하는 장치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액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나리오가 좀 변경되긴 했으나 이게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허정인 연구원님이 방송 출연이 처음이셔가지고 약간 조금 낯설어 하시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적응 완벽히 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커피 천재님이 뭘 여쭤보셨냐면 채팅창에서 네. 오히려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까지 예측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건 아닐까요? 또 코로나 시대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 네. 반대로 또 해석을 하면 연준이 정책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해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시장의 기대를 잘 컨트롤하면서 연착륙을 시켰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 시점부터 완만하게 정상화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파월이 굉장히 정교하고 나이스하게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정책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연준이 예상했던 것과 좀 약간 어긋나는 게 약간 물가인데, 물가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치를 너무 많이 상향 조정한 측면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연준이 정책이나 뭐 전망에 있어서 미스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뭐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선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리스키한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준의 정책이 좀 약간 엇박자를 냈다든지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님이 운전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모범 운전사 계열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한 것 같고요.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렇죠. 지금부터 예, 예. 이게 좀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장도 어느 정도 계속 받쳐줘야 되고,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성장을 좀 해야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 박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급가속이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급가속은 해줬고, 네, 약간 이제 그쵸. 코너링 돌 때는 자산의 쏠림 현상은 좀 심해졌고, 이제는 네, 그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승객들 토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이제 멈춰줘야 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어, PC 물가가 미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0월 1일 날인가요? 얼마 예, 후에 발표가 발표됩니다.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보고 또 한번 이제 연준은 키포인트로 볼 테고, 그 수준이 한 어느 정도 전망되던가요? 우선은 지금 PC가 7월까지 발표된 거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4.2%,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는 4.2%, 이제 전월과 동일하게 컨센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요 정도 컨센에 부합한 수준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물가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공급 측 쇼티지가 유발하는 물가 상승 압력,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소비를 통해서 진성 물가 상승 압력으로 소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우선 8월까지는 좀 물가가 높게 발표가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하되 그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예상보다는 상회할 가능성이 물가 목표 2%. 물가 목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파월 의장님이 그거는 한동안 뭐 기다려줄 수 그쵸. 있다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던 거고, 그 공급 쪽 쇼티지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되게 불확실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마트에는 뭐 생필품이 떨어져서 매대가 비어 있는 것도 많다고 하고, 우리가 뭐 기다리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용품 쪽까지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급 사이드의 쇼티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이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승 압력들이 헤드라인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죠. 지금 CPI는 지금까지. 거의 뭐 5.3 요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물가의 요인들을 분해를 해보면 공급 측이 유발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들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전체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정점 기록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항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또 그 신흥국의 신규 확진자 수,
랑 같이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랑 동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점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운임 같은 것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쇼티지 압력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이 유발하는 그 물가 상승 압력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정점을 기록하고 완화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이제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미국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그 임금부터 네.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이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의 끝판왕은 임금이라고 그쵸. 하니까 임금이 그쵸. 올라줘야. 제일 마지막에 또 오르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동행이 운임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고 아시아 국가들도 빨리 그 위드 코로나 네, 뭐 그쵸. 유럽이나 미국처럼 위드 코로나로 빨리 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국채 10년물 1.45 정도까지는 네. 와 있다고 미국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그러면은 상승 추세인지 아하. 그러면은 이제 테이퍼링 시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테이퍼링이 뭐 내년 중순 5월이나 6월쯤 끝난다 치면은 그 속도를 이제 감안을 해서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그쵸. 예. 금리가 일단은 지난주에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1.3에서 1.45까지 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왔으니까 네. 그럼 빨리 간 건가요?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15bp면 많이 오른 겁니다. 네. 많이 오른 거고 이게 아직까지는 그 해결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헝다 이슈도 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슈 지금 이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 10월 되면 또 셧다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행정부 셧다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금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연말까지 테이퍼링을 만약에 소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한 1.5에서 1.6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테이퍼링을 했을 때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 지금 국채 발행 잔액이 시장성 국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시장성 국채까지 총 합치면 한 2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은 시장 마켓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거래할 수 있는 국채는 22조 달러.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연준이 갖고 있는 비중이 4분의 1입니다. 25%. 그리고 이게 연준이 QE라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죠. 영내 미국 본토 내에 있는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QE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 내에서 국채 비중을 따져보면 연준이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 코로나 터지고 나서 QE4를 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캡티브 투자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연준의 그 매수 여력이 빠지고 나면 과연 민간 주도로 이렇게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나면 좀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채권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급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한 3분의 1을 들고 있는 제일 큰 손의 네.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연초에는 미국채 10년물이 한때 막 1.7, 막 1.75 예, 거의 맞습니다. 막 이렇게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매파적인 정책 변화를 걱정하면서 갔던 것도 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연말 1.5 수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 정도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쵸, 뭐 봐야 돼요?
1분기에는 금리 상승폭이 워낙 컸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엄청 확산이 되면서 주가도 계속 사상 최고치 예. 경신했었고, 그리고 뭐 유가나 원자재는 거의 YTD 기준으로 30% 이상 가격이 상승했었으니까 네, 올해 그때는 들어서. 모두가 축배를 들던 시기. 그럼 네. 당연히 채권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기대감이 워낙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금리가 1.75 그리고 뭐 장중 기준으로는 한 1.78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같은 고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긴 하겠지만 그때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금리 네, 수준일 수 그쵸. 있는데 시장 금리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적정 금리라는 게 있을까요? 그 이제 국채 금리잖아요. 네. 국채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그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실물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전망할 때, 국채 금리를 전망할 때 그 팩터를 여러 개 넣는데 이제 보통 매크로 팩터를 넣을 때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뭐 자산, 연준의 자산 증감, GDP 대비 자산 증감 뭐 이런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넣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뭐 당연히 5% 넘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5%를 상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인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유수의 기관들에서 금리의 페어밸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의 페어밸류를 측정을 해보면 우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리의 페어밸류를 책정을 해보니까 한 1.67 정도? 예상이 1.67이 좀 페어하다라고 블룸버그가 진단을 했고, 또 뭐 다른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6 정도가 지금 매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페어밸류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 성장률이랑 물가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페어밸류가 낮은 이유는 그 연준의 자산 공급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페어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페어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9월 14일에 허정인 네.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저 되게 아, 의미 있게 네. 봤는데 되게 좀 유익하게 봤는데 거기에 자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높은 금리에 취약한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쓰셨어요. 그 말인즉슨 그럼 연준이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지 우선은 네. 자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이제 경제가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네. 경기가 이제 저점을 기록하죠. 그리고 자산 가격도 같이 저점을 기록을 하죠. 근데 네. 그게 저점을 기록했다가 회복하는 속도를 한번 따져보면 이제 실물 자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 있는 그 실물 자본들은 그 한계 생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본을 투입하면 계속 무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네. 부를 창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자산 시장에서는 생산이 아니라, 예, 그쵸. 자산 시장에서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땡겨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원래 경기나 자산 가격이나 저점을 기록해서 회복한 속도를 비교해 보면 원래 자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실물 경제보다. 그렇죠. 그래서 더 빠른데 이런 것들이 점점 고착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를 기반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그 IT 버블 있었고, 예. 08년 금융위기 있었고, 이번에 코비드 크라이시스 있었는데 그 자산 가격이 회복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특징적인 점은 우리가 08 금융위기 이후에 QE라는 거를 새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QE 1부터 3까지 했고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연준이라는 기관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단 유동성을 풀고 그를 통해서 자산 가격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은 결과물이고 그를 네.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구나 이거를 시장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네. 그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위기가 발생하면 연준이 유동성 공급할 테고 이제는 그때 우리 못했던 거 이번에 다 해보자 하면서 그런 경험적인 학습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이번 코비드 크라이시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금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을 봤을 때 뭐 결과적으로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정책을 정상화하긴 할 겁니다. 정상화하긴 할 건데 그 정상화하는 폭이나 그 속도가 예전처럼 과거 경험처럼 빠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그 종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이 예상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쵸? 그 이후에 2009년 막 이렇게 연준의 그 퀀터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번에 2020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막 이렇게 가면서 이거다 바로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파란 신호등이다 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자산 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셨던 건데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하고 경험을 못 해보신 주린이 분들하고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자산 시장으로 확 몰려왔다. 네, 맞습니다. 그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에 자산 시장이 이제 구조적으로 변했고 높은 금리에 취약한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연준도 알고 있을 테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이거는 예전 버냉키의 그 스피치를 보면은 전 이런 의장? 내용들이 있는데 전전 의장이군요. 예, 그쵸. 전전 의장입니다. 버냉키 전전 의장이 그런 네.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가격 상승이 누적되는 것을 우리가 버블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자산 가격이 상승이 누적되는 것. 그러니까 상승이 계속 누적되는 걸 네. 우리가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가는 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자산 가격 상승이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가는데 뭐 기울기를 따져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결과적으로 오른 가격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 시점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네. 버블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돈 그렇게 풀어놓고. 그 의장 되기 전에. 의장 되기 예. 전에 한 날. 예, 그 주요 인사로서 버냉키는 그 전에도 항상 떠오르는 스타였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발언들의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준 핵심 인사가 자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스피치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를 따온 건데 대부분 그 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럼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이야기했던 뭐 그렇죠. 2002년도 연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자산 가격 상승이 누적되는 것을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버블이라 칩시다. 네. 버블이라 치면 우리가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하면 그거랑 대등되게 자산 가격이 조금 조정받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버블이라면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 5% 정도는 올려야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 자산 가격이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통화당국이 정책을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자산 가격을 건들려고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실물 경제도 같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은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할 이유나 뭐 할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됐죠, 이제는. 그게 중앙은행의 핵심 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간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유동성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통화 당국이 이것을 뭐 자산 가격이 실물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뭐 선제적인 액션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렇게 자산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스마트한 시장이 이제 뉴노멀을 이뤄냈다.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후크 선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지만, 그를 통해서 시장의 학습 능력이 너무 향상이 돼서 이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어떤 뭐 연준의 약점을 잡고 있어야 되나? 글로벌 경기의 약점을 연준을 통해서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그쵸.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버블이든 뭐든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 자산 시장 쉽게 못 건드린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3프로 TV 이진우 선배가 2프로님이 저희 나오셔서 그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와이스트릿 창사 일의 최다 뷰가 나왔거든요. 그 영상이 아마 부동산 카페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근데 거기서 그때 이진우 선배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기준금리 0.25%, 0.5% 올라봐야 집값 못 잡는다. 그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사겠느냐. 차라리 집을 무리해서 사고 생활비를 줄인다, 지출을 줄인다. 그쵸. 약간 이 논리였는데, 뭐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테고 연준도 고민이 많겠지만 결국 스마트한 시장은 자산 시장에 계속 머물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 에셋 이코노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셋 이코노미. 이게 이제 스티븐 로치라고 해서 네. 예전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되게 좀 유명한 분이신데 네. 그분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격 상승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 그리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게 형성돼 있는 그 현상, 그리고 또 이거는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건데, 미국은 이 오른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실물 경제에서의 소비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 어떤 게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서의 소비도 같이, 그러니까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 네, 집값이 자산이 오르고,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든든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약간 미국에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을 따져봤을 때 그 소득 대비해서 저축하는 금액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10% 미만이거든요. 그 거의. 왼쪽에 나오고 있는 표. 예, 맞습니다. 10% 미만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한 40~50% 정도 됩니다. 한국, 중국. 그렇죠.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좀 더 저축을 많이 하죠. 그게 예, 그렇죠. 이게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발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출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과거에 집 사려면 저축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축해서 집 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신용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지 않아도 그 집을 사거나 자산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축률이 지금 거의 누워 있다는 거죠,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근 1년치는 제가 좀 노이즈가 있어서 잘라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미국은 특이한 게 그 주가가 하락하면 저축 금액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 때. 예. 이제 뭐 그 위기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위기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저축을 늘리는, 이 굉장히 에셋 시장에 미국의 현실 경제의 소비들이 좀 많이 엮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보면은 저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해석을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만큼 또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LTV. 네. 미국은 그런 제도가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 금액으로 소비도 하고 그런 게 좀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의 효과가 미국은 좀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 효과.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에 따라서 현실 경제에서의 소비도 늘어나고 그럼 이거는 만약에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두 개가 한꺼번에 꺾이면서 이제 그 경기 침체의 폭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셋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부의 효과 뭐 다 좋습니다. 위기 때 뭐 제일 빨리 부양시킬 수 있는 자산 가치 올려가지고 사람들 마음도 좀 든든하게 해주고 그렇죠. 뭐 소비도 이제 간접적으로 증대시키고 다 좋은데 에셋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게 버블이 언제든지 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꺼지지 않는다. 연준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이 네, 에셋 그쵸. 이코노미의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그쵸. 텐데 이 시점에 한번 그런 걸 좀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부터 아마 모두가 고민이 많을 시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 갑자기 숏이 좀 강하게 나오면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우선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해야 되고 그게 뭐 현실화되는 거랑 별개로 가능성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네. 아마 이제 연준은 그걸 중요하게 볼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정책을 굉장히 스마트하고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그리고 또 너무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그 이제 너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경제도 너무 많이 좀 이 경제라는 것이 또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네. 계속 어느 정도의 속도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힘든 고민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산 가치 상승은 또 어느 정도 제어는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쵸. 또 경기는 또 부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게 몇 마리 토끼입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 사람들이 뭐 세계 경제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 듣고 하는 거기는 한데 채팅창에 질문이 오늘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다들 작정하셨나? 제가 뭐 좀 제대로 읽고 질문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하루님이 버블 논란은 후속으로 따라오게 된 양상이니까 닭이 알을 낳을 걸 알면서도 모이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모이를 안 주면 닭이 죽잖아요. 그것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조금 어울리는 맞습니까? 저 비유가 되게 잘 하셨는데 그쵸 뭐 이 지금 자산 가격 상승한 걸 꺼트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연준이 이게 앞으로 좀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죠.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방향키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피 천재님이 아까 또 의견을 주신 게 이거는 이제 오류 아니냐. 자산 가격을 올리려고 통화 정책을 써놓고 나중에 자산 가격을 이제 과대하게 올리니 버블 아니냐고 묻는다. 이거냐. 결국에 안 무너지면 버블이 아니라는 연준의 구차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투자하고 편안한 이 코로나 지금도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 증대를 누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심하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명과 암이 있죠. 맞습니다.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고 뭐 사실 연준이 그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을 모르진 않았겠죠. 당연히 예상했을 테고 그런데 첫 번째 목표는 자산 가격 부양이 아니라 실물 경제 부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차적인 결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메인처럼 되고 있긴 한데 뭐 연준이 뭐 예상을 못하고 했던 정책은 아닐 것 같고요. 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 뭐 앞으로 연준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리뷰도 할 테고. 그래서 뭐 결과만 따져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는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했고 이제 앞으로
그 얼마나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농업용수가 부족한 쪽에 계속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열어주고 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또 이제 가둬놔야 되고 그 역할을 이제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건데 명감이 있죠. 그리고 오늘 그 에셋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도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에셋 이코노미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언제 나왔죠? 9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14일, 15일. 맞아. 네. 그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한 게 그 9월 14일에 나왔다는 그 리포트. 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웬만한 내용은 다 상세히 써놨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고 그리고 뭐 KTB 가입 많이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 그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온라인 가입이 돼 네. 있거나 그 비대면 계좌를 갖고 있거나 계좌를 갖고 있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이 돼 있거나 아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에 나온 에셋 이코노미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자료 쓰시면 또 한번 나와주세요. 예. 오늘 우리 허정인 연구원님이 첫 출연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누가 이분을 저기 방송에 아무리 여기 구멍가게라 그래도 와이스트리지 아무리 구멍가게라 그래도 누가 이분을 오늘 라방을 처음 하신 분이라고 알겠어요. KTB 투자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허정인 연구원 만나봤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도움 말씀 많이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불러주십시오. 같이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이제 퇴근길도 조심히 안전히 잘 들어가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